이렇게 메릭 웨비나에 참여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지아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과정 중인 이석준입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Experimental Evaluation of Helium-Cooled Modular Divertors 인데요. 이게 제 연구 세부 주제에 대한 제목이고요.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핵융합로에 들어가는 장치 중에 하나인 다이버터의 냉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핵융합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연구인지에 대해 좀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4년에 미국 아틀란타로 넘어가서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석사 때 연구 주제는 Energy Usage Modeling for Heating and Cooling of Off-Grid Shelters 라는 주제였는데 이제 미군에서 많이 사용하는 군용 텐트와 같은 이제 필드에서 템포럴리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효율적인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텐트 스트럭처들의 에너지 모델을 제작하고 또 실험을 통해 밸리데이션하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대학의 박사과정으로 진학을 하면서 랩을 옮겨 현재 보시는 것 같이 핵융합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외 경험은 석사 연구 주제 일환으로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라는 국가연구소에서 콜로라도에 있는 연구소에서 Commercial Building Energy Modeling Group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로 인턴십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Introduction to Nuclear Fusion and Fusion Reactor,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과 그리고 핵융합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그럼 핵융합에 들어가는 저의 주제이기도 한 다이버터라는 장치는 무엇인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와 제 이제 연구팀에서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그러니까 익스페리멘털한 부분과 뉴메리컬 모델을 이용한 부분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핵융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뭐 익히 들어오신 얘기겠지만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한 100년 정도 사이에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연간 그린하우스 가스의 배출량 중에 화석 연료와 인더스트리얼 에미션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2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추이를 좀 더 큰 시간 스케일로 보면요, 이제 이산화탄소 레벨이 빙하기 사이클을 따라서 원래도 이제 주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보통은 그렇더라도 일정 수준 이내에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최근,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1950년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갑자기 이제 히스토리컬 하이 레벨을 넘어서서 급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O2가 발생하게 되는 많은 요인이 화석 연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고, 따라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기후변화 등을 불러오게 되겠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을 이제 CO2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이제 클린하고 서스테이너블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런 클린 에너지 또는 이제 대체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접하기는 쉽지 않은 핵융합 발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요즘에는 많이들 인공태양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워딩을 많이 쓰죠. 이게 핵융합이 이루어지는 그 반응 과정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을 내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이제 왜 핵융합 에너지가 미래에 각광받는 에너지인지, 이제 다른 에너지 소스들과 달리 어떻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이런 반응들을 지구상에서 제어를 해서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요, 이 과정에서 이제 독성 물질이나 다른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카본 프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까 많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핵융합 에너지를 들어가는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주로 수소 동위원소들이겠는데요. 그것들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부를 정도로 풍부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른 에너지원들에 비해 충분히 많은 연료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멜트다운의 리스크가 없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기존의 피션, 그러니까 핵분열 원자력 발전과 비교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원자력 발전과 달리 핵융합은 일단 한 번에 엄청 적은 양의 연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은 엄청나게 고에너지 상태를 만들어줘야 일단 반응이 시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은 뭐 유지장치가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일이 생겨서 핵융합 반응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면은 순식간에 반응이 멈춰버리면서 그 시스템의 온도가 확 식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핵융합로 같은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려가 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멜트다운 현상 같은 게 사실상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인데요. 에너지 밀도로 따지면은 이제 통상적인 석탄을 통해 얻는 에너지의 한 400만 배 정도 되는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매우 적은 연료로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그럼 핵융합 에너지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태양에서도 그렇고 핵융합이라는 과정은 딱 한 가지의 반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가벼운 원소들이 만나서 무거운 원소로 결합이 되면서 에너지를 엑스트라로 방출하는 과정을 전부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지구상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인 DT 퓨전을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DT는 각각 듀트리움과 트리티움을 말하죠.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죠.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만나서 결합을 하면서 헬륨으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제 DT 퓨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고에너지 헬륨이 발생하고요. 이 다른 말로는 알파 파티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성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처음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합친 질량보다 반응 후에 헬륨과 중성자의 질량을 합친 게 무게가 적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상실된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이제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DT 퓨전 이 반응이 상대적으로 다른 반응보다 지구상에서 인위적으로 달성하기 쉽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핵 융합로에서 많이들 채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 DT 퓨전이 반응이 시작되는 최소 온도가 1억 도 정도입니다. 1.3억 도 정도 되고, 이게 그나마 다른 반응들보다 이제 낫다고 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높은 열을 가해줘야지 반응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1억 도를 어떻게 달성하느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magnetic confinement fusion, 그러니까 자기장 가둠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inertial confinement라고 해서 관성 가둠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먼저 inertial confinement, 관성 가둠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관성 가둠 방식은 연료가 담겨 있는 이제 중소소, 삼중소소가 이렇게 담겨 있는 아주 작은 펠릿이라고 부르는 그 용기를 레이저나 이온 빔 등을 쏴가지고 펠릿에 순간적으로 고에너지를 조사시키면서 그 펠릿 자체를 폭발시키면서 이때 폭발 에너지로 내부의 연료가 핵 융합 반응을 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마 한 작년 말쯤이죠. 12월이었나? 미국의 이제 로렌스 리버모 내셔널 랩에 있는 내셔널 이그니션 파실리티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점화 상태라고, 이그니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점화 상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이제 큰 마일스톤을 넘겼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뉴스에도 나왔고,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내셔널 이그니션 파실리티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 관성 가둠 방식을 이용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 펠릿을 이용한, 작은 펠릿을 이용한 순간적인 고에너지 반응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으키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다음 과제가 되겠는데요.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쪽 분야는 이제 제 전공 분야를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magnetic confinement, 자기장 가둠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물질들이 1억 도 정도 가까이 돼야 이제 DT 퓨전 반응이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 정도의 고온이면은 물질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때 이 정도 고온이면은 플라즈마 상태가 되게 되죠. 이제 물질들은 이 플라즈마 상태에 있다는 그 사실에서, 그럼 이 플라즈마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 안에 가둬놓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플라즈마에 전류를 흘려주고, 이제 전류를 흐르는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서 이제 벽에 닿지 않게 공중에 띄워서 가둔다라는 이론으로 개발된 방식입니다. 이제 지속적인 핵융합 반응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핵융합로들이 채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 자기장 가둔 방식에서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장치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 토카막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토카막은 도넛 형태의 진공 챔버 안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플라즈마에 전류를 흘려주고 초전도 코일을 이용해 플라즈마가 이 모양을 벗어나지 않고 도넛 안에서 돌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스텔러레이터라는 방식인데요. 이 장치는 이제 플라즈마에 전류 흐르지 않고 대신에 플라즈마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플라즈마의 흐름 경로에 맞춰서 챔버를 배치함으로써 이제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입니다. 좀 더 안정성이 높다고 해서 시작된 이론인데요. 대신 이제 스텔러레이터는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플라즈마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요즘 들어서는 컴퓨테이셔널 리소스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리고 제작 난이도도 높겠죠. 이제 그 비정형적인 모양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유명한 스텔라레이터가 이제 독일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게 있긴 한데, 대부분의 실험 핵융합 로들은 토카막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핵융합로들은 이제 토카막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K스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유럽에, 그러니까 프랑스에 위치해 있고 세계 각국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공동 개발하고 있는 국제 핵융합로, 이터 융합로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인가에서 보셨던 이터 융합로는 이제 아까 기사에서 내용이 최근에 실증로 설계가 착수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터가 이제 만들어진 목적은 뭐냐면은 이터는 토카막 핵융합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 융합로뿐만 아니라 그걸 보조하는 장치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이런 토카막 핵융합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각 컴포넌트의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실험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터가 실험적으로 이 테크놀로지들을 검증해내면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이터를 바탕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파워 플랜트라고 하는 이제 훨씬 더 규모가 큰 융합로에서 실제로 넷 플러스가 되는 전기를 이득을 볼 수 있는 집어넣은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얻는 거죠. 넷 플러스가 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 할 목적의 플랜트가 건설이 계획되어 있고 이 시점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핵융합 반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핵융합 발전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이제 천문학적인 돈도 이제 투자되어 가면서 최근 이전 한 십수년간 거의 근 20년간 계속되어 연구해 왔던 것이 이제 핵융합 발전, 핵융합로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정도 이상을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이제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연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은 아마도 이 핵융합 발전이 일단 상용화가 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연료로도 사실상 무한정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도 그에 반해 유해물질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미래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핵융합로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시는 내용이었겠지만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 핵융합로에서 다이버터란 어떤 장치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카막에서는 자기장으로 플라즈마를 회전시키면서 가두게 되는데요. 이때 아무리 플라즈마를 이제 공중에 띄워놨다고 하더라도 이제 퍼스트 월이라고 부르는 이제 가두는 첫 번째 벽이거든요. 그 퍼스트 월에서 벽면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제 불순물 파티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에너지를 잃어버린 알파 파티클들이 플라즈마에 계속 잔류하게 되면은 핵융합 반응을 방해하면서 이제 반응을 점점 저해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이제 바깥으로 빼내주고 이제 플라즈마의 퓨리티, 그 플라즈마의 순수함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이제 지속적으로 핵융합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자기장 컨피그레이션들이 연구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플라즈마가 이렇게 도넛형 공간에 따라 크게 회전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토로이달한 방향으로도 회전을 하면서 돌거든요. 이때 이 플라즈마의 가장 바깥에 있는 레이어, 스크레이프 오프 레이어라고 하는 가장 바깥에 있는 레이어를 이제 다이버트 시켜서, 그러니까 우회를 시키는 뜻이죠. 다이버트 시켜서 불순물과 함께 밖으로 빼내는 이 자기장의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다이버터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름이 왜 다이버터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는 건 이제 싱글 너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이버터가 되는 부분이 한쪽에만 있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핵융합로 안에서 실제로 가장 아랫부분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가면서 이쪽에 다이버터가 배치되게 됩니다. 아닌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로 이제 두 부분의 다이버터가 설치되는
더블 널 컨피규레이션도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컨피규레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예시를 들어서 싱글 널 방식에서의 배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이버터가 배치가 되는데 이때 이 다이버터의 표면을 타겟 플레이트라고 부르고 이 타겟 플레이트의 표면은 이제 다른 아까 말씀드린 퍼스트 월드가 다르게 실제로 플라즈마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열과 또 운동 에너지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융합 반응으로 아까 그 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나오는 전체 열 에너지의 20% 정도가 다이버터를 통해 배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이제 다이버터 냉각 장치입니다. 여기서 냉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당연하게도 다이버터가 구조적으로 열을 견뎌낼 수 있게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이 20%가 되는 에너지를 리커버 해가지고 다시 발전에 사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다이버터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핵융합으로 만들어지는 열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물을 끓이고 끓인 물에서 나오는 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그게 결국에 발전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핵융합 발전의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버터에서 방출되는 20%의 에너지는 무시할 수 없는 양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리커버리하는 것도 다이버터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냉각 장치가 이제 인테그레이트 된 다이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연구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개의 카세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카세트 요 카세트들이 토카막에 한 바퀴를 두르면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카세트 형식의 장점은 이제 모든 표면이 이제 한 덩이로 모노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도 하고요. 또 당연하게 이제 유지보수를 하기에도 이제 카트리지 하나씩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 훨씬 간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모듈러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이버터가 얼마만큼의 열을 받냐 그러면은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그 다이버터 타겟 플레이트 표면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받는 그 열 유량의 히트플럭스의 양이 다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미터 제곱당 최대 10메가와트 정도가 10메가와트 정도까지 그 열 부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는 미터 트랜지션 스테이트에서는 순간적으로 15에서 20메가와트 per 미터 제곱까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열 부하를 버틸 수 있을 만한 다이버터의 냉각 설계가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 연구 주제인 다이버터의 설계와 성능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이버터는 무슨 물질로 만드냐? 이제 첫째로 그 표면이라고 아까 했던 타겟 플레이트의 대부분은 텅스텐이나 텅스텐 합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다이버터뿐만 아니라 토카막 내부에 이제 퍼스트 월이라고 했던 그 제1 장벽에서는 대부분 이제 텅스텐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이제 이유는 다른 물질들보다 텅스텐이 이제 녹는 점이 높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강성이 뛰어나고 냉각의 측면에서는 비교적으로 이제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스퍼터링이라고 하는 이제 고에너지 분자가 금속 표면에 충돌할 때 일어나는 일종의 약간 부식 현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현상에도 텅스텐이 이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텅스텐이 많이 셀렉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 플레이트에 머티리얼을 정했다고 하면 이제 냉매로는 무엇을 사용하냐? 다이버터를 냉각시키는 냉매로는 어떤 물질을 사용하냐인데 사실 여러 종류의 냉매를 사용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물 같은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리퀴드 메탈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연구팀은 이제 기체인 헬륨을 냉매로 사용하여 냉각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각각의 방법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헬륨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헬륨을 냉매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냉매들에 비해 헬륨은 이제 노블게스라고 부르죠. 노블게스라고 부르면서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환 시스템에 있는 다른 물질들과의 이제 컴패티빌리티, 호환성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물질과 다른 고체나 액체, 기체 물질들과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기체치고는 꽤나 높은 비열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냉각하는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냉각 사이클을 돌 때 이제 페이스 체인지가 일어나지 않고 싱글 페이지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스의 상태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제 헬륨 쿨링 사이클의 장점은 이제 싱글 페이지이기 때문에 고온을 유지를 시키는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텅스텐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최소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이게 DBTT라고 하는 지점인데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던 다이버터 디자인은 HEMJ라고 부르는 이제 Helium Cooled Modular Diverter with Multiple Jets, 이제 여러 개의 헬륨 제트를 사용한 모듈형 다이버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처음에 독일에 있는 이제 KIT 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처음 고안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은 25개 이제 표면에 나 있는 작은 제트 노즐 구멍에서 분사되는 고속의 헬륨으로 이제 타겟 플레이트 뒷면의 서페이스, 그러니까 이 빨간색 안쪽 이 표면에 고속으로 헬륨이 충돌하면서 제트 충돌 냉각 현상을 이용해 열을 이제 빼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한 구조를 보시면은 가장 윗표면에 이제 퓨어 텅스텐 타일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게 육각형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이 타일 지름이 2cm가 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버터 전체 표면을 덮으려면은 수많은 모듈을 이제 다발로 이루어서 표면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허니콤 모양으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스택을 쌓아가지고 표면을 만들기 때문에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텅스텐 아래에는 WL10이라고 하는 텅스텐 합금이 프레셔 바운더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피스로 따로 제작하는 이유는 이제 타겟 플레이트의 텅스텐은 운용 중에 이제 직접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쉽게 이제 크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랙 프로포게이션이 되면은, 만약에 이게 유니바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챔버 안으로 크랙이 프로포게이트 돼가지고 프레셔 바운더리 안으로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이 안에 이 쿨링 룹 안에 있는 헬륨들이 플라즈마 챔버로 새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플라즈마 온도가 낮아지고 플라즈마의 생융합 반응을 멈추게 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프레셔 바운더리 자체는 조금 더 연성이 높은 물질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다이버터 디자인의 예시였고요. 이 다이버터의 이제 냉각 시스템이 이제 제작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제 다른 말로는 얘네들이 맞춰야 되는 스펙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첫째로 이제 텅스텐을 일정 온도 범위 내에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최저 온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DBTT, Ductile to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인데 연성 취성 천이 온도라고 하죠. 이 온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텅스텐이 이제 브리틀해지면서 취성을 띠게 돼서 잘 깨지게 되고, 따라서 600도 이상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또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제 리크리스탈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재결정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또한 텅스텐의 구조 변형을 일으키면서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recrystallization temperature인 1300도씨 아래로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 디자인은 헬륨 냉매가 600도씨의 온도로 진입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도의 헬륨이 들어가서 텅스텐 뒷면을 식히고 그 다음에 열을 머금어서 한 700도씨 정도의 온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헬륨의 압력이 10메가파스칼이고 유량이 헬륨이 이제 헬륨 Z의 토탈 유량이 6.8g/s로 진입을 하면은 이제 이론상으로 아까 그 크라이테리아라고 했던 맥시멈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맥시멈이라고 했던 이론상으로 미터 제곱당 1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빼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토티피컬 컨디셔닝 설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 마지막에 펌핑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에 이제 헬륨이 들어가면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압력 구배 때문에 이제 냉매를 순환시키기 위해서 헬륨을 계속해서 펌핑을 하면서 돌려줘야 되는데 이 펌핑하는데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 에너지가 헬륨이 얻어서 나오는 열 에너지보다 크면은 오히려 에너지를 주입을 해가면서 냉매를 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발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발전 효율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제 헬륨이 얻어오는 열 에너지 대비 헬륨이 들어가는 펌핑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10% 이하인 것을 기준점으로 둡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 크라이테리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 HMJ 디자인이 다이버터의 이제 오퍼레이션 크라이테리아를 맞출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완이 되었고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설계 요건을 충족하지만 실제로 실험적인 검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이 실험적 검증을 하는 과제를 가지고 이 HMJ 디자인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윗부분에 이제 pressure boundary 크로스 섹션을 보시면 안은 이렇게 크게 캐비티가 파져 있거든요. 이렇게 pressure boundary는 이제 텅스텐 합금으로 제작이 되고 이제 퓨어 텅스텐 타일은 이제 생략이 된 그런 지오메트리예요. 그리고 내부에 제트 노즐 카트리지는 25개의 제트 그 구멍이 있는 제트 카트리지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제작에도 굉장히 많은 챌린지가 있는데요. 이제 텅스텐 WL10이 순수 텅스텐보다는 좀 낫다고는 해도 그래도 굉장히 크랙에 취약한 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인 가공법을 쓸 수가 없고 일렉트로 디스차지 머시닝을 통해서 이제 비접촉적인 가공 방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게 조금씩 일렉트로드를 사용해가지고 이 지오메트리를 깎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재료를 깎아 나가면서 이 내부의 캐비티를 완성을 합니다. 또한 이 두 파트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조립이 되면 요런 구조를 생성하면서 이제 쿨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까 이전에 봤던 것처럼 요 사이에 갭이 0.9mm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작은 틈 사이에서 일어나는 유체 현상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균형이 틀어진다거나 좌우가 안 맞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틈이 가까워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냉각의 성능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제작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작 후에 이제 다각도의 스캐닝을 통해서 실제로 완성품이 설계와 일치하는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3D 옵티컬 스캐닝도 하고요, CT 스캐닝도 사용이 되고 이제 CMM을 통해서 공률의 프로파일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또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용해서 표면 러프니스도 검증을 거치면서 아주 정밀한 테스트 섹션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작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이제 테스트 섹션이 완성이 됐으니까 헬륨을 냉매로서 순환시킬 수 있는 장치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 그룹에서 구축한 것이 GT 헬륨 룹인데요. 한 몇 년의 제작 기간과 이제 업데이트 기간 끝에 이제 설비가 건설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싱글 스테이지 컴프레서를 통해서 헬륨이 일정한 유량으로 시스템을 순환하게 됩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헬륨 순환 설비로 인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아까 프로티피컬 컨디션에 해당하는 10메가파스칼의 헬륨을 최대 초당 10g의 유량으로 일정하게 순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 값이기 때문에 아까 프로티피컬 밸류는 6.8g/s이기 때문에 이제 범위 안에 포함하는 값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돌면 이게 헬륨이 순환하면서 헬륨을 가열시켜서 이제 600도씨 정도까지 올려주려고 하는데 이 프로티피컬 컨디션 600도씨에 살짝 못 미치는 425도씨까지 가열을 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20도를 넘어가면은 이 룹을 이루는 커넥션들의 이제 스틸링이 약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420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제 또 플라즈마 면에서 들어오는 10메가와트/미터 제곱의 히트 로드를 얘가 리무브할 수 있는 성능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랩 안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하거나 할 수 있는 이제 설비는 없는 관계로 이제 인덕션 코일을 사용해서 이것도 살짝 못 미치긴 하지만 최대 미터 제곱당 8메가와트 이상의 히트 로드를 모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을 해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실제 컴프레서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8메가와트/미터 제곱의 열을 받으면서 텅스텐이 하얗게 빛나는 초고온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설비에서 제작된 HMJ 모델을 장착을 하고 여러 조건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수행한 후에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헬륨의 유량의 변화에 따른 열 전달 계수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무차원화하면은 유량은 레이놀즈 넘버가 되고 이제 무차원화된 열 전달 계수는 누셀 넘버가 되겠죠. 에버리지 누셀 넘버. 이제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실험 데이터를 통해 저희가 레이놀즈 넘버에 따른 에버리지 누셀 넘버의 플롯을 생성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둘의 연관식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냉각 성능의 추이는 인풋에 사용되는 헬륨의 그 인풋 온도나 플라즈마의 그 히트 로드 모사되는 인덕션 히터로부터 모사되는 플라즈마의 히트 로드의 크기에 상관관계가 없고 모든 조합의 케이스에서 동일한 트렌드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의 실험 결과는 이 상관식의 10% 오차 이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의 점선이거든요. 따라서 이를 통해서 이 상관관계가 인렛 템퍼처와 인풋 히트 플럭스와의 상관관계가 없고 독립적인 퍼포먼스 커브를 보인다는 그 점에서 아까 실제로는 살짝 못 미치는 조건에서 실험을 했지만은 실제 완전한 프로토티피컬 컨디션 하에서도 이 상관식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상관식을 가지고 더 나아서 이제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통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세한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플롯을 저희가 도출을 하는데요. 이제 이것은 레이놀즈 넘버와 텅스텐이 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열 유량의 상관관계의 그래프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텅스텐 타일에서 최대 온도를 1200도씨로 고정을 했을 때 헬륨의 유량의 변화에 따라서 최대로 이 디자인이 흡수할 수 있는 열 유량에 따라 이제 검은색 선이 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펌핑 파워에 대한 그래프도 같이 표시가 되는데요. 그만큼의 이제 유량을 제공하기 위해서 얻어내는 에너지 대비 헬륨을 펌핑하는데 몇 퍼센트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곡선이 이제 빨간색 곡선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부분이 이제 펌핑 파워에 대한 그래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서 보신 이제 프로토피컬 컨디션인 초당 6.8g의 헬륨 유량에 해당하는 프로토티피컬 헬륨 유량은 레이놀즈 넘버는 22,000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 이 유량에 해당하는 선을 따라가면은 표면 온도가 1200도씨일 때 미터 제곱당 약 14메가와트의 열을 냉각시킬 수 있다는 성능이 나오게 되고요.
이건 이제 프레셔 바운더리에서의 열 유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헥사고널 타일로 그냥 단순하게 면적비로 전환했을 때 이제 타겟 플레이트 자체에서의 표면에서는 약 11메가와트/미터 제곱의 냉각 성능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때 이 지점에서 헬륨의 펌핑에 소모되는 펌핑 파워는 5%가 소모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 그래프의 가치는 사실 더 있는데요. 실제 운용 중에 고장이나 이제 누수 등으로 인해 유량의 변동이 생기게 될 경우 또는 이제 임의적으로 유량을 변동을 시켜야 할 경우에 이 차트를 참고해서 냉각 성능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저희는 핵융합학회에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퍼블리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 결과들을 응용한 수치 해석 모델 개발과 또 다른 추가적인 연구들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먼저 확보된 실제 실험 데이터로 수치 해석 모델을 제작한 후에 충분히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실험과 수치 해석이 한 70% 정도의 오차를 내는 수준으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밸리데이션된 수치 모델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로 실제로는 하기 힘든 연구들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CFD와 FEM을 결합한 수치 해석을 통해 다이버트 디자인들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최대 허용 스트레스 수치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 모든 게 매우 보온해서 작동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열팽창으로 인한 내부 구조의 변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0.9mm의 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부의 갭이 열팽창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부의 제트 충돌 거리의 변화에 따른 성능 차이에 대해서도 실제로 재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수치 해석적으로 연구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HMJ 디자인을 개선할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저희 그룹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모듈이 있어야지만 타겟 플레이트 전면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디자인의 개선만으로도 굉장히 큰 생산성 증대와 생산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 스터디를 통해서 HMJ 디자인의 지오메트리를 훨씬 단순화시키고도 그러고도 이제 비교적 동등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출해내게 되었고요. 이게 디자인이고요. 이를 실제로 제작을 해서 아까 HMJ를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실험 설비에 설치를 하고 실험적으로 다시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이 디자인이 HMJ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을 내고 있다는 디자인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또 이 디자인에 해당하는 새로운 상관식과 성능 차트도 발표해서 공유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 안에서 이제 또 다른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헬륨 쿨드 플랫 플레이트 다이버터라고 불리는 이제 평판형 다이버터의 테스트 모델입니다. 이제 길게 나 있는 슬롯을 통해 이제 평면 제트를 방출해서 냉각하는 방식인데요. HMJ와 비교했을 때 이론적으로 냉각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모듈당 단위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해서 열 에너지를 비교적 적게 받는 구간에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년 전 이제 기존 아까 보여드렸던 헬륨 순환 설비보다 스케일이 10배 스케일을 가진 새로운 컴프레서가 저희 도입이 되었고요. 이제 설비 건설이 완성이 되어 작년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배가 큰 만큼 10배 헬륨 유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HMJ와 같은 이제 얇은 디자인의 경우에는 여러 다발을 묶은 컨피그레이션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에 많은 다이버트 디자인들이 보완이 됐었는데 이제 스케일이 너무 커서 실험적 검증이 불가능했던 디자인들이 이제 검증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을 요약하자면은 다이버터라는 장비는 핵융합 토카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며 다이버터 설계에서 가장 챌린지가 되는 부분은 이제 고온 고압 상태에서 고에너지의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그 스펙을 맞춰야 한다는 부분인 것을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저희 그룹에서는 여러 다이버터 디자인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이제 실험과 수치 해석 모델을 통해 다이버터의 효율을 높이고
제작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디자인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다이버터 성능 지표를 지속적으로 각계 공유하면서 미래의 흥융함로 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핵융합의 기본적인 이론과 핵융합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이버터라는 장치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핵융합 발전과 관련돼서 그런 연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이쪽 분야로 학부, 석사, 이제 박사 과정까지 계속해서 연구를 하셨을 텐데, 연구하시면서 이제 조금 좀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 면에서요? 네네, 네. 일단은 아까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제 소개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석사 주제는 제가 굉장히 다른 걸 했었고, 좀 더 HVAC 이쪽 관련된 공조 관련 연구를 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거의 모든 부분 한 90%가 numerical work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numerical 시뮬레이션 사용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로 오게 되면서 주제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핵융합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하면서 실제 실험 장비를 제가 제작을 하고 거의 뭐 건설을 하고 다 디자인한 다음에 공작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걸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두 가지 경험을 모두 해봤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어느 쪽이 더 쉽다라고는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각자만의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수치 해석하시는 이제 연구생분들 보면은 실험이 훨씬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것 같고 손으로 만지고 하면은 더 빨리 될 것 같고 빨리 졸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반대는 또 이거 너무 몸이 힘들고 하는데 그냥 컴퓨터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많은데 제가 느껴본 바로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 다 각자의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 양쪽 다를 해봤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두 배로 좀 힘들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냥 그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경험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서,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을 이제 박사님 메일로 혹시나 받으셔도 괜찮으실까요? 예,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박사님 메일 주소를 저기 채팅창에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이 부분 이제 정리해 주셔가지고 박사님께 연락 주시면은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향후에 또 좋은 주제로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서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한 저의 이제 연구 성과 이런 거보다는 핵융합이라는 것 그리고 다이버터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야에 좀 흥미를 가지고 이런 연구 주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